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저하고는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습니다. 이연물 시설론, 6주차 보강, 이연물의 저장, 지급 및 운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출석 체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출석 체크가 이 동영상 강의를 끝까지 들어야만 출석이 인정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빠짐없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동영상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수업 시간에 약칭 제가 해피터키 교수님의 연구실이라고 했는데 제 방이에요. 제 방에서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찍는데 제 방 잠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촬영하기 전에 교수님의 방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31년 동안 착용했던 소방정복의 정모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책들이 거의 없는 편은 아니죠. 자, 보이시죠? 저희 집사람이 만들어준 건데요. 교수님의 닉네임 해피토끼입니다. 해피토끼 두 마리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안을 작성하고 했던 교수님이 책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12월달 일정도 이렇게 교수님은 빡빡하죠. 자, 마지막으로 11분반 학생 여러분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12분반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수님의 책상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25학년도 마지막 동영상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제가 저번에 강의 가다가 아침에 천안 이랜드 패션 물센터 화재 얘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 오늘은 잠깐 보면서 수업 시작할게요. 지금 화염이 엄청나죠? 지금 상황이 아마 화재 현상 중에서는 거의 최성기 화재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창문을 통해서 지금 화염과 연기가 계속 뿜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화재도 맨 처음에는 조그마한 불씨 하나로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들 좀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방관들 모습도 조금 보이네요. 이렇게 호스 몇 개로 불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소방대가 도착해서 일시에 불을 끄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저런 데서 들어가서 화재 진압은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지금 외부에서만
이렇게 소방호스를 이용해서 아니면 방수포를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물의 저장 및 취급 공통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허가 품명 및 수량을 준수해야 된다. 제조소 등에서는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된 품명 외의 연물 또는 수량을 초과하는 연물을 저장, 취급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성질에 따른 관리입니다. 연물 성질에 따라 차광, 환기를 실시하고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를 감시하여 적정 조건을 유지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물질 흡입 방지입니다. 연물의 변질, 이물 흡입을 방지하고 설비 수리 시 잔류 연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기도 합니다. 자, 연물 저장 취급의 공통 기준입니다. 연물 누출 방지 및 점화원 제거입니다. 연물을 용기에 수납할 때에는 해당 연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 부식, 균열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다음에 가연성 액체, 전기,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헐겁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꽃을 발하는 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공통기준이었습니다. 자, 연물 유별, 그러면 1류부터 6류까지 공통기준 중요 기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렸죠? 1류는 산화성 고체, 2류는 가연성 고체, 3류는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성 물질, 4류는 인화성 액체, 5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 6류는 산화성 액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1류 연물은 산화성 고체이죠. 1류 연물의 특성이 뭐예요? 산화성 고체로서 연소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취급시 주의사항으로는 가연물과 접촉 혼합을 금지해라. 그 다음에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도 금지해라. 가열, 충격, 마찰을 방지해라.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은 물과의 접촉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연물의 일반적 성질을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무기화합물이라고 했습니다. 염소와 이소시아눌산은 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응성이 커서 가열, 충격, 마찰 등으로 인하여 분해하여 무엇을 발생한다고요? 네, 산소를 발생한다는 겁니다. 강한 산화력이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조연성입니다. 자신은 불연성이에요. 그런데 가연성 물질의 연소를 돕는다. 그래서 지연성, 조연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연물의 물리적 특성을 보면은 대부분 무색 결정이거나 백색 분말이다. 물보다는 무겁고 물에 녹는 것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조혈성이라면 수분을 흡수해 스스로 녹는 현상을 조혈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혈성이 있는 것도 있다. 즉 인류 연물은 용기에 밀전해서 냉암소에 보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류 연물입니다. 이류 연물은 뭘 하겠어요? 이가고 이가연성 고체라고 했지요. 그래서 특성으로는 가연성 고체로서 이류 연물은 이연성 물질이다. 다음 취급시 주의사항으로는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을 금지해라. 그리고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도 금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물과 산이나 접촉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는 전기 발생을 방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리연물의 일반적인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성질을 이리연물의 일반적인 보면 비교적 이리연물은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가 쉽고 연소 속도가 빠르고 연소율이 큰 이리연물은 고체이다. 가연성 고체라고 하기 때문에 고체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모두 산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강한 한원성 물질이다. 강한 한원성 물질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소와의 결합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저농도의 산소하에서도 잘 연소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물과 산의 접촉으로 무슨 가스를 발생한다고요? H2죠. 수소를 발생하고 발열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류위험물입니다. 삼자금이라고 했죠. 삼자금 뭐요? 삼류위험물은 자연발화성 금수성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발화성 물질은 불티나 불꽃, 고온체에 접근을 금지해야 되고 또 파열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와의 접촉도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수성 물질은 당연히 물과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를 하고 그 다음에 습기도 차단이 필수합니다. 그 다음에 방수 조치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류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무기화합물과 유기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 삼류위험물도 고체이다. 단 알킬알루미늄, 알킬루튬은 고체이기도 하고 액체이기도 하다. 물과에 반응하여 대부분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킨다. 근데 황리는 제외한다. 에요? 황리는 물속에 저장하죠. 그래서 삼류위험물의 보관 방법을 보면은 칼륨이나 나트륨, 알칼리 금속, 알칼리토 금속은 어디에 보호해요? 보호액이 석유 속에 보호한다. 그 다음에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은 물 또는 공기와 접촉하면 폭발함으로 어디에 저장하나? 핵산 속에 저장을 한다. 그 다음에 황리는 어때요? 공기와 접촉을 하게 되면은 자연 발화입니다. 그래서 pH 9, 이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는 알칼리성 성분의 물 속에 저장을 해야 된다고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리위험물의 취급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리위험물은 사인액이라겠죠. 인화성 액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리위험물은 불꽃을 금지해라. 고온체와의 접근을 피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과열을 방지하고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함부로 전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리위험물의 일반적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리위험물 일반적 성질은 첫 번째, 물보다는 사리위험물은 가볍습니다.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 것이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 화학적 특성으로는 유기화합물이다. 그리고 그 사리위험물은 대부분 전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전기 발생하는데 발생 전기는 대부분 가연성이다. 근데 그 전기 비중은 공기보다 무겁다. 그래서 발생 전기는 연소 하항의 전기 농도가 한 1 내지 2% 정도로 매우 인하하기 쉽다. 그리고 사리위험물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인화점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발화점이라는 용어도 나오죠. 인화점, 발화점이 낮을수록 제가 위험성이 높다고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전기 불량 도철에서 정전기의 축적이 용이하고 점화온이 되는 때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류연물, 우리 오작이라겠죠. 오작이. 그래서 오류연물들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오류연물의 취급시 주의사항을 보게 되면은 자기 반응성 물질로서 불티, 불꽃, 고온체의 접근, 과열, 충격, 마찰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내 연소를 하는 물질로서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이 없어도 연소 폭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오류연물이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특별하게 대량으로 방수하지 않고는 특별하게 화재 진압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게 오류연물입니다. 그럼 오류연물의 일반적 성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오류연물도 유기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유기화합물을 제외하고는 질소를 함유한 유기질소 화합물이다. 그래서 하이드라진 유도체는 근데 무기화합물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물리적 특성으로는 모두 가연성 액체 또는 고체 물질이다. 그리고 연소할 때는 다량의 뭐요?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그리고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으며 물과는 특별하게 반응도 하지 않는다. 연소 특성을 보면은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한 게 뭐라겠어요? 조연성이라겠죠. 조연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연소하기도 합니다. 그럼 연소 속도가 대단히 빠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폭발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약, 폭약의 원료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오류연물이. 그래서 오류연물의 불안정한 물질로서 공기 중 장시간 저장할 때에는 분해하여 분해율이 축적되는 분해액에서는 자연 발화의 위험도 있다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육류위험물에 대해서 취급시 주장을 보겠습니다. 육류는 제가 뭐라 했어요? 육류위험물은 육산액이라고 그랬죠. 육산액. 그래서 육류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취급시 주의사항으로는 산화성 액체로서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 분해 촉진 물품과의 접근, 과열을 피해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산화성 액체, 이 육류위험물은 인류위험물인 산화성 고체와 더불어 자신은 불연성이지만은 조연성의 성질이 있어서 연소 속도가 빠르게 하기 때문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으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류위험물이 산화성 액체, 가질할 그래가지고 가산화수소, 가염소, 질산, 그다음에 할로젠간 화합물 해가지고 모두 지정수량이 300kg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육류위험물의 일반적 성질을 한번 볼까요? 일반 성질을 보면은 모두 불연성 물질이지만은 다른 물질과 연소를 돕는 산화성 지연성 액체이다. 그리고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할로젠간 화합물은 제외를 하고 물보다 무겁고 물에 잘 녹고, 전기는 대부분 유독한데 가산화수소에서는 제외를 하는 거예요. 피부와 접촉 시 점막을 부식시키는 유독성, 부식성 물질이라고도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염기와 반응하거나 물과 접촉할 때는 뭘 일으킨다고요? 발열이, 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강산화성 물질 인류연물과 접촉 시도 발열, 폭발하며 이때 가연성 물질이 혼재되어 있으면은 혼촉 발화 위험성도 있다고, 일반적 성질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온물의 저장 기준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물에 저장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전용 저장소를 사용해라. 그래서 이온물은 전용 저장소에 유별로 분리하여 저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별을 달리하는 이온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 물질은 서로 혼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이온물의 저장 원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온물과 비이온물 혼재 가능 조건이 있습니다. 옥내 저장소 또는 옥외 저장소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혼재가 가능합니다. 원래는 유별을 달리해서 저장하라고 했죠. 하지만 이런 조건이 되면은 혼재가 가능하다.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이 상호 간의 거리를 1m 이상 간격을 두었을 때, 그 다음에 이온물과 해당 이온물의 주성분을 함유한 비이온물은 혼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불연성 물품은 또 혼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온물과 비이온물 혼재 가능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유별을 달리하는 이온물을 혼재할 수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옥내 저장소 또는 옥외 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이온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이온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동일한 저장소에 이온물을 저장할 수 있다. 중요 기준이죠. 이런 경우가 뭐냐 하면은 1류하고 5류가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별을 달리하지만은. 그 다음에 1류하고 6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1류하고 3류 중에서 자연 발화성 물질입니다. 3류 중에서 자연 발화성 물질은 항린 하나죠. 항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류 이온물 중 주정수량이 1000인 인화성 고체는 4류 이온물 중에서는 알킬 알루미늄 또는 알킬 루튬을 함유한 것은 서로 유별을 달리하지만은 혼재가 가능한 경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옥내 저장소의 저장 기준입니다. 이온물을 옥내에 그냥 저장하는 거죠. 옥내 저장소. 그래서 옥내 저장소 기준에서 용기의 수납 및 이온물 간의 이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기의 수납에서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옥내 저장소의 이온물은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납하여 저장한다. 수납을 저장한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덩어리 상태의 유황과 특정 이온물은 용기 수납이 불필요하다. 유황 같은 경우는 그냥 보관하는 거지 따로 수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온물과의 이격을 보면은 자연 발화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이온물은 지정수량의 몇 배예요? 10배입니다.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 간의 간격을 얼마를 두어야 된다? 0.3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옥내 저장소의 적재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6m까지 제한하고 있는 건 기계에 의하여 하약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는 6m까지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유, 다 4류 이온물이죠. 유리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는 4m까지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최대 높이를 그냥 3m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 3m인데 이런 4류 이온물이나 이렇게 기계에 하약하는 거는 4m, 6m로 조금 더 완화시켜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제한 및
금속 물질의 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온도 관리입니다. 옥내 저장소에서 용기에 수납하여 이온물의 온도가 몇 도요? 55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옥내 저장소에서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할 때는 이온물의 온도가 55도를 넘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삼류 이온물 중 뭐예요? 황린. 그 다음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 물질과는 동일한 장소에 저장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저장하면은 안 됩니다. 저장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탱크가 있는 저장소의 기준을 한번 보죠. 탱크가 있는 저장소. 탱크들이 여기 많이 있네요. 탱크가 있는 저장실. 자, 밸브 및 탱크가 있는 저장소의 밸브 및 주입구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주된 밸브를 폐쇄해라. 그래서 옹옥의 저장 탱크, 옥내 저장 탱크, 지하 저장 탱크의 주된 밸브 및 주입구의 밸브는 이온물을 넣거나 빼낼 때는 제외하고는 폐쇄해야 된다. 넣거나 뺄 때는 당연히 열어놔야겠죠. 그래서 이온물을 넣거나 주입하거나 이온물을 빼낼 때 외에는 항상 주된 밸브나 주입구의 밸브는 폐쇄를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유제 배수구 관리입니다. 5개 저장 탱크 주위에는 방유제 배수구를 평상시에는 폐쇄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러나 유류나 물이 고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 없이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배수구를 열어서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배수구를 항상 폐쇄를 하고, 그 다음에 유류나 물이 고이게 되면은 지체 없이 배수구를 열어서 배출해야 된다는 것. 다음은 이동 탱크 저장소의 저장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 저장 탱크 저장 기준입니다. 이동 저장 탱크 및 부속 장치 관리입니다. 정기 점검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기 점검이라는 게 있는데, 저장 탱크 및 안전장치, 그 다음에 부속 배관은 균열, 결합 불량, 그 다음에 극단적인 변형, 주위 보수가 손상되어 있는지 이렇게 정기 점검을 한다. 그 다음에 해당 탱크의 배출 밸브는 사용 시에는 항상 폐쇄해야 된다. 5개 저장 것도 마찬가지였죠. 주입하거나 배출할 때에는 항상 배출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출 밸브는 사용 시에는 항상 잠겨져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온물은 상식적이죠. 누설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항상 누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누설을 방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피견인 자동차와 이동 저장 탱크의 저장 탱크입니다. 그래서 이동 탱크 저장소 중에서 피견인 자동차에 고정된 이동 저장 탱크의 이온물을 저장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견인 자동차를 결합한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결합한 상태로. 그래서 철도 적설 시 화재 방상 안전한 장소에 작업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그리고 차량에서 내렸을 때는 즉시 견인 자동차에 결합한다. 차량에서 내렸을 때는 즉시 결합한다. 그 다음에 이동 저장 탱크의 변형,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항상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도 저장 기준에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동 저장 저서의 비치 품목을 한번 보도록. 비치 품목. 자, 이동 저장 탱크에는 이런 필수 서류들이 있어요. 안공 검사 필증, 그 다음에 정기 점검 기록을 비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긴급시에 그 연락처, 또 응급조치에 관한 필요사항을 기재한 그런 서류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안전장비입니다. 안전장비에는 이러한 이동탱크 저장소에는 안전장비를 비치해야 되는데, 그 안전장비가 뭐냐? 방호복, 또 고무장갑, 또 결합공구, 휴대용 확성기, 이런 것들은 반드시 비치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탱크 저장소의 비치 품목입니다. 안공검사 필증도 꼭 가지고 다녀야 되고, 정기점검 기록하는 것도 꼭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긴급할 때 연락처, 또 응급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그런 서류를 반드시 비치해야 된다. 그리고 이동탱크 이 저장소 차량에 안전장비를 비치해야 되는데, 그게 방화복, 그 다음에 고무장갑, 결합공구, 휴대용 확성기 등을 비치해야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한번 5개 저장소의 저장 기준 보세요. 5개 저장소의 저장 기준. 5개. 자, 5개 저장소의 용기의 수납 및 저장 높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5개 저장소에는 유물은 용기에 수납을 해야 한다. 용기에. 당연히 이렇게 지금 5개 저장소에 유물이 저장되어 있는데 용기에 담지 않고 막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이런 용기에서 수납해서 저장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높이에 제한이 있는데요. 옥내 저장소의 저장 기준에 따른 높이를 초과하여 겹쳐 쌓지 않아야 된다. 5개 저장소도 옥내 저장소의 기준에 따른 높이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겹쳐서 쌓아서는 안 된다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개 저장할 때 선반에 저장하는 거 있죠. 이렇게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 선반에 의원물을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몇 메타? 6m. 6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선반의 높이가 6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 6m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개 저장소의 기준 중 유황입니다. 유황은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유황만큼은 용기에 수납하지 않고 저장한다고 그랬죠. 저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유황을 용기에 수납하지 않고 저장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경계 표시 높이 이하로 해라. 너무 높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황이 넘칠 수도 있죠. 또 비산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난연성 있는 거, 또 불연성 천막으로 뭐 해라? 덮어라. 천막으로 덮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해당 천막은 어때요? 경계 표시에 그냥 고정을 안 하게 되면 막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정을 해라. 그래서 5개 저장소에 유황을 저장할 때는 용기에 수납 않고 저장하는 경우에는, 수납하지 않고 저장하는 경우에는 경계 표시 높이 이하로 해라. 그 다음에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연성 또는 불연성 천막으로 덮어야 한다.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 천막은 경계 표시에 고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유물 성질에 따른 저장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물 성질에 따른 저장 기준에 보면은 주로 알킬 알루미늄,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하이드,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아세트알데하이드 사류 이온물의 뭐예요? 특수인화물이죠. 특수인화물. 그 다음에 다이에틸 에터 등은 특별한 저장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알킬 알루미늄,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다이에틸 에터 등은 특별한 저장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성질에 따른 저장 기준 중에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알킬 알루미늄 등은 압력 탱크, 이 압력 탱크는 채출 시 압력이 상용 압력 이하로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탱크는 공기의 흡입을 방지하도록 불활성 기체를 봉입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주입 시 탱크에 새롭게 이온물을 주입할 때는 미리 그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 기체와 치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동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한다. 그래서 불활성 기체 봉입 기준을 이 알킬 알루미늄 등은 압력 탱크는 치출 시 압력이 상용 압력 이하로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 보통 일반 탱크는 공기 흡입을 방지하도록 불활성 기체로 봉입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온물을 주입할 때는 미리 그 탱크 안에 있는 공기를 불활성 기체와 치환한다. 그 다음에 이동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온물 성질에 따른 저장 기준 중에서 온도 관리 기준입니다. 온도 관리 기준. 온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그래서 옥외 저장,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 그 다음에 지하 저장 탱크. 그래서 옥외 저장 탱크, 옥내 저장 탱크, 지하 저장 탱크 중에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다이에틸에터 등 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온도는 산화프로필린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다이에틸에터 등에 있어서는 몇 도씨 이하? 30도씨 이하다.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몇 도씨 이하? 15도씨 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좀 글씨가 복잡해갖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은 옥외 저장 탱크, 옥내 저장 탱크, 지하 저장 탱크 중 압력 탱크가 아닌 거예요. 압력 탱크 외의 탱크 저장하는 다이에틸에터 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린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다이에틸에터 등에 있어서는 30도씨 이하.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15도. 이렇게. 그래서 다이에틸에터는 30도씨 이하.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하이드는 15도씨 이하로 유지한다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옥외 저장 탱크, 옥내 저장 탱크, 지하 저장 탱크 중에서 이번에는 뭐예요? 압력 탱크죠. 여기 위에는 압력 탱크 외락인데 여기는 압력 탱크에 저장하는 다이에틸에터 등 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온도는 이때는 40도 이하로 유지해라. 40도 이하라. 옥외, 옥내, 지하 저장 탱크 중 압력 탱크에는 이런 다이에틸에터 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온도는 몇 도씨 이하로? 40도 이하로 유지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냉장치가 있는 거하고 보냉장치가
없는 거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 저장 탱크입니다. 여기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또 다이에틸 에터 등의 온도에 해당하는 이온물은 뭐로? B점 이하로. 보냉장치가 있는 아세트알데하이드나 또는 다이에틸 에터 등의 이온은 B점 이하로 유지를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냉장치가 없을 때, 없는 이동 저장 탱크, 이때는 아세트알데하이드나 다이에틸 에터 등의 온도는 몇 도? 40도 이하다. 그래서 보냉장치가 있으면은 B점 이하, 그냥 보냉장치가 없으면은 40도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취급소가 나오네요. 이제 주의 취급소 보겠습니다. 취급소는 여러 취급소가 있는데 워낙 분량이 많기도 하고 해서 좀 중요한 취급소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취급소만. 자, 주요 취급소에서 주요 작업 기준을 보겠습니다. 기준. 그래서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는 어디에요? 고정 주유 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한다. 고정 주유 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한다. 그 다음에 인화점. 인화점은 주로 어디서 나와요? 사리연물에 나오죠. 사리연물에 나옵니다. 인화점을 40도 미만의 이온물에 주유할 때에는 뭐예요? 온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근데 대부분 뭐가 있어요? 주유취급소에는 고정 주유 설비 이외에 전기 해수 설비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죠. 전기 해수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안 해도. 그 다음에 이동 저장 탱크에 급유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고정 굴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한다. 대부분 어차피 이동 저장 탱크에 급유 하나, 뭐 고정수를 사용하는 급유 하나 다 마찬가지로 고정해서 고정 주유 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를 한다. 하지만 인화점이 40도씨 미만, 인화점이 40도 미만 이온물을 주유할 때는 온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그래서 인화점이 밑으로 낮을수록 뭐라 했어요? 제가 더 위험하다 했죠. 인화점이 낮을수록 더 위험하는 겁니다.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주유취급소의 주유시 안전거리 확보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주유설비 또는 접속된 탱크의 주입구로부터 안전거리는 몇 미터 이내? 4m 이내. 그 다음에 전용 탱크의 주입구로부터의 안전거리는 몇 미터 이내? 3m 이내. 3m. 그 다음에 전용 탱크의 통기관의 선단으로부터 수평거리는 몇 미터 이내? 1.5m 이내. 다시 한번 안전거리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고정 주유설비 또는 그 접속된 탱크의 주입구로서의 안전거리는 4m 이내라고 얘기를 했었고, 전용 탱크의 주입구로부터의 안전거리는 3m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용 탱크 통기관의 선단으로부터의 수평거리는 몇 미터? 1.5m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기 자동차의 충전 설비 사용 기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설비.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충전 설비가 주유취급소에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 단지에도 지하 주차장에 보면은 지상 주차장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충전 설비는 또 어디에 다 되어 있어요. 모든 관공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 갖고, 관공서에도 전기 자동차 충전 설비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그 주유소가 주유소에 있는 전기 자동차 충전 설비를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인근에 있는 관공서에 있는 전기 자동차 충전 설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 자동차 충전 설비는 충전기기와
전기 자동차를 연결할 때 중간에 좀 부족하다 해서 연장 코드를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연장 코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의 전지, 인터페이스 등이 충전기의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에 충전을 시작해라. 직접 그 전기 자동차별로 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전기 자동차의 전지나 인터페이스 등이 실제로 충전하고 있는 그런 충전기의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그 아마 내용이 다 써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고 충전을 시작해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전하고 있는데 자동차 시동을 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충전 중에는 자동차 등을 작동시키지 않아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 전기 자동차를 워낙 많이 이제 뭐 시중에 소유하기도 하고 막 돌아다니기도 많이 돌아다니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도 화재가 발생하면 그만큼 또 화재 진압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전기 자동차를 충전할 때도 이런 충전 설비 사용 기준도 이렇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중에서도 전기 자동차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나중에 아마 전기 자동차를 많이 여러분들을 구매해서 아마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닐 거예요. 이럴 때도 이런 충전 설비 사용 기준을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위험하지 않는 상태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유소 중에서 요즘 거의 주유소를 좀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셀프 주유소를 많이 다니잖아요. 셀프 주유소 칙을 보겠습니다. 셀프 주유소. 뭐 가격 차이가 뭐 100원, 200원 뭐 상당히 많이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주유소별로 가격 차이가 뭐 많게는 적게는 10원부터 많게는 거의 뭐 500원, 뭐 1000원까지도 차이 나는 데가 있더라고. 거의 그렇게 좀 거의 500원까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가 주유소가 조금 저렴해서 대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거기서도 좀 휴게소 중에서도 좀 기름이 단가가 저렴한, 리터당 리터가 저렴한 그런 데서 사용하겠는데, 지금은 지금 올랐어요. 좀 올라가지고 지금 거의 1700원대에 지금 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셀프용 주유취급소 설비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셀프용 주유취급소 설비기준, 셀프용 외의 고정 주유 설비 또는 고정 급유 설비를 사용하여 고객에 의한 주유 또는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셀프용으로 사용되는 고정 주유 설비나 고정 급유 설비만 사용해야지, 이 셀프용 주유취급소에서 셀프용 외의 주유 또는 옮겨 담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셀프용 주유소에는 대부분 이제 감시대에 의해서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감시할 때 고객이 주유하거나 또 옮겨 담는 등을 그런 작업을 지시하기도 하고 또 적절한 감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을 확인한 후에 제어 장치로 유압물을 공급을 개시하고, 그 다음에 작업 종료 시는 공급을 정지한다. 그러니까 셀프용 주유취급소 기름 넣을 때 안전히 확인하지 않고 그냥 하면 안 돼요. 주변에 해서 여러 가지 확인한 다음에 제어 장치를 자기가 손으로 쥐고 유압물을 공급도 개시하고, 주유가 다 끝났으면 어떻게 해요? 공급을 정지시켜 가지고 다시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셀프용 취급 기준도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많이 셀프용 주유소를 찾기 때문에 좀 잘 알으셔야지 안전하게 사고 없이 주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용 여기 주유취급소에서 보면은 이제 비상시에 조치, 이제 감시대 운영하는 게인데요. 이 비상시대 조치는
비상시 그 밖에 안전상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어장치가 있어요. 제어장치로 호스기의 연물을 공급을 어때요? 일제히 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일제히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그 셀프용 주취급소 내의 모든 설비에 의한 연물 취급을 중단한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안전상 그렇게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기 셀프 주유소에 있는 거기 관리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어 장치로 아예 호스계 연물을 일제히 다 정지시켜 보는 거죠. 전부 다. 그다음에 주유취급소 내에 있는 모든 설비에 의한 연물 취급을 중단시키는 조치가 바로 비상시 조치다. 그다음에 이제 감시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감시대. 감시대에는 방송 설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방송 설비를 이용해 가지고 시끄럽고 또 야외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차도 지나다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끄러워서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방송 설비를 사용합니다. 이때 이용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감시원은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을 감시원으로 지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감시원은 거기 연물 안전관리자나 또는 연물 안전관리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그걸로 안전관리자로 지정을 해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안전하겠죠. 다음은 이제 판매 취급소 한번 보겠습니다. 판매 취급소. 판매 취급소는 제가 판매 취급소 여러분들하고 저기 강의할 때 종류가 몇 개 있다고 했어요. 2개 있다겠죠. 1종 판매 취급소가 있다고 했고 2종 판매 취급소가 있다고 했죠. 1종은 지정수량 몇 배요? 지정수량 20배 이하라고 했고 2종은 지정수량 40배 이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기억 좀 해주시고, 그래서 판매 취급소는 이러한 이렇게 판매 취급소 있죠. 판매 취급소. 여기 판매 취급소 안에 그 배합실에서 이제 배합을 하는데 이 배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료류, 그래서 인류 중에서는 염소산 염류, 그 다음에 유황 또는 인화점이 38도씨 이상인 사료 연물을 배합실에서 배합하는 경우 외에는 연물을 배합하거나 옮겨 담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도료류, 인류연무종 염소산 염류 또는 유황 또는 인화점 38도씨 이상인 사료 연물을 배합실에서 배합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데서는 배합실 내에서는 배합하거나 옮겨 담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온물은 운반 용유에 수납한 채로 판매해야 된다. 수납한 채로 판매해야 된다. 그 다음에 판매할 때에는 이온물이 넘쳐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넘쳐서나 그 비산하는 계량기를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 판매할 때는 이온물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그런 계량기는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판매 취급소. 여러분들이 판매 취급소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가 많이 힘들죠. 이런 도시 지역에서는 판매 취급소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시골에서도 어쩌다 하나씩 보일 거예요. 주변에 이런 판매 취급소가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이런 뭐 골목길 그런 상가 조그마한 건물주 사이에 1층 건물로 이렇게 지금은 판매 취급소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송 취급소 취급해 보겠습니다. 이송 취급소, 이송 아송이라 했는데 이송입니다. 이송. 자, 이송 취급할 때는 안전을 확인한 후에 개시해라. 연물의 이송은 물론 배관, 펌프, 부속 설비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개시한다. 이송 취급소는 이런 간을 통해서
시작해가지고 뭐 도로를 막나랑이라고 해가지고 다른데 종착역까지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근데 갈 때 그냥 유물이 안 가잖아요. 펌프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런 배관이나 이런 펌프의 부속 설비들까지 안전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개시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순찰도 한다고 그랬죠. 순찰도. 그래서 배관, 펌프, 부속 설비의 이런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도 행해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 유량을 감시한다는 건데 이송 중에는 이온물의 압력, 유량을 항상 감시해야 한다. 이송 중에서는 이온물의 압력, 유량을 항상 감시해야 합니다. 어디서 해요? 그 조정실, 감시하는 조정실 있죠? 거기서 제어실에서 항상 보고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거. 이성 취급소도를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온물을 이제 운반하는 기준, 이온물을 운반하는 기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반할 때 기준 중에서 운반 용기 적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온물 운반 용기의 용기의 재질은 강판, 알루미늄판, 양철판, 유리, 금속판, 종이, 플라스틱, 섬유관, 고무류, 합성 섬유, 그 다음 집 또는 나무로 제작된 견고한 용기다. 결국은 견고한 용기를 사용한다. 운반 용기의 재질은 여러가지 종류를 나열을 했지만은 견고한 용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적재 높이를 볼게요. 이온물을 수납한 운반 용기를 겹쳐서 쌓는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낮게 3m 이하로 한다. 그 다음에 용기 상부에 걸리는 하중을 제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표시사항이 있어요. 운반 용기 외부에 이온물에 분명히 뭔지, 수량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위험 등급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그 다음에 화학명을 거기다가 기하고 주의사항도 표시해라. 운반 용기에는 그 운반 용기 외부에다가 이온물의 분명, 뭐 제4류 이온물, 뭐 제1석유류, 수량, 뭐 1000리터, 뭐 500리터, 그 다음 이온 등급은 뭐 2등급, 1등급, 그 다음에 화학 기호로 화학명, 또 그 이온물에 대한 그런 주의사항까지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반 용기의 적재 기준이 있습니다. 적재 기준. 운반 용기의 적재 기준이 있는데, 이온물은 해당 이온물이 어떻게 해요? 전락하거나 이온물을 수납한 운반 용기가 전도, 낙하, 이렇게 파손되지 않도록 적재해야 한다. 중요 기준입니다. 이온물은 해당 이온물이 전락하거나 떨어지거나 전도, 넘어지거나 낙하, 파손되지 않도록 적재해야 된다. 운반 용기 중간에 뭐 낙하하고 전도되고 전락하고 파손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운반 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해야 돼. 수납구를 반드시. 수납구를 반대로 아래로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온물 수납구를, 뚜껑 있는 수납구를 이쪽 하늘 쪽으로 위로 향하게 적재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적재하는 이온물의 성질에 따라서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 뭐 직사는 뭐 태양이죠. 태양 직사. 그 다음에 빗물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을 하든지, 또 다음 항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다음 항목이 이거예요. 다음 항목이.
자, 피부과는 등 각목에 저는 조치를 하는 거는 뭐예요? 인류위험물 또는 삼류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그 다음에 사류위험물 중 특수연합물, 그 다음에 오류위험물, 그 다음에 육류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라. 운반할 때는 가려라는 겁니다.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라. 그게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리는 게 뭐예요? 인류위험물, 삼류위험물 중에서는 자연발화성 물질, 사류위험물 중에서는 특수연합물, 그다음에 오류위험물, 육류위험물은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라. 그 다음에 인류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그 다음에 이류위험물 중에서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삼류위험물 중에서는 뭐예요? 금수성 물품은 방수성 있는 피복으로 덮을 거라. 예, 결국은 금수성 물품은 방수성 있는 피복으로 덮어서 운반해라 그겁니다. 운반용기. 그 다음에 오류위험물 중 몇 도 시야예요? 55도 시야입니다. 55도 시야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온행, 따뜻하거나 차갑게 하는 그런 보온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액체 이온물 또는 이온물의 등급이 2등급의 고체 이온물, 액체 이온물이나 이온 등급 2등급의 고체 이온물을 기계에 의해서 하약하는 구조로 된 운반 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 해당 용기에는 충격 등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라. 그러니까 액체 이온물이나 이온 등급이 2등급인 고체 이온물을 좀 수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못 들기 때문에 기계에 의해서 하역을 하잖아요. 이런 구조로 된 운반 용기가 따로 있어요. 수납하여 이렇게 적재하는 경우에는 충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충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에 조치를 강구해라. 그게 됩니다. 그래서 운반할 때 운반 용기의 적재 기준도 여러분들 이렇게 좀 세분하게 되어서 잘 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혼재 가능한 이온물의 종류 보겠습니다. 혼재 가능한 이온물의 종류. 그래서 종류를 달리하는 그 밖의 이온물 또는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에 함께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중요 규정에 있습니다. 종류를 달리하는 그 밖의 이온물 또는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함께 적재를 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 규정입니다. 근데 이런 혼재 불가능한 혼재를 금지시키는 것은 지정수량 10분의 1 이하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지정수량 10분의 1 이상에서만 적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하는데 이 표에다가 직접 이렇게 혼재 불가능한 금지하고 있는 거는 X, 혼재 가능한 거는 0표를 하라고 여기를 이렇게 채우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거 여기서 보면 그냥 다 채우려고 하면은 이걸 다 뭐 암기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류이온물, 2류이온물, 3류이온물, 4류이온물, 5류이온물, 6류이온물까지 해서 어떻게 혼재가 금지시키고 있고 어떤 이온물끼는 혼재가 가능한지 한번 암기하면은 잊어먹지 않도록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재가 가능한 이온물 먼저 볼게요. 혼재 가능한 이온물. 여러분들은 무조건 1, 2, 3을 이렇게 아래로 먼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4, 5, 6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맨 오른쪽에 이 4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로로 보는 거예요. 가로로. 세로로 보는 게 아니라 다 가로로 봅니다. 가로로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1류하고 6류는 혼재가 가능. 그 다음에 2류하고 5류하고 4류도 혼재가 가능. 그 다음에 3류하고 4류도 혼재 가능. 그러면 혼재 가능한 물품 볼까요? 1류 이온물은 6류 이온물만, 이거 답을 쓰면 되네요. 6류 이온물. 그 다음에 2류 이온물은 4류하고 5류가 가능하다. 2류 이온물은 4류하고 5류. 그 다음에 3류 이온물은 4류가 가능하다. 그러면 4류 이온물은 어디에요? 4류 이온물은 여기 2류, 5류, 또 3류가 있네요. 그래서 2, 3, 5류 가능하다. 그리고 5류 이온물은 뭐예요? 5류 이온물은 2류하고 4류가 가능하다. 5류 이온물은 2류하고 4류가 가능하다. 그러면 6류 이온물은 당연히 1류하고 6류만 가능하기 때문에 1류 이온물은 6류 이온물하고 가능하다. 근데 시험에 이렇게 혼재 가능한 물품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혼재를 금지하는 것도 쓰라고 나와요. 그거는 1류 이온물하고 혼재가 금지된 이온물은 뭐예요? 6류를 제외한 나머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2, 3, 4, 5가 되겠죠. 그럼 1류 이온물과 혼재가 불가능한 거는 4류하고 5류가 빠지면은 1류, 3류, 6류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류 이온물하고 혼재가 불가능한 거는 4류를 제외한 나머지 1, 2, 5, 6은 혼재가 불가능하다는 거고, 4류 이온물하고 혼재가 불가능한 거는 여기서 보면은 2, 5, 3을 빼고 몇 물이요? 1류하고 6류만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5류 이온물하고 혼재가 불가능한 거는 뭐예요? 5류 이온물 거는 2류하고 4류가 빼놓고 1류, 3류, 6류는 불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6류 이온물하고 혼재가 불가능한 거는 당연히 1류를 제외한 2, 3, 4, 5는 혼재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표만 여러분들이 쓸 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표만 쓸 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답을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25학년도 2학기 이온물 시설론 기말고사 15주차는 12월 15일 날 월요일 날 11일 분반은 오후 2시에 강의실로 입실해가지고 2시 40분까지, 그리고 12시 반에 오는 게 아니에요. 2시까지 오는 겁니다. 12분반은 오후 3시에 정상적으로 여러분 오는 시간에 와서 3시 40분까지 기말고사 시험을 응시하도록 할 거고요. 시험 문항은 총 10문항 정도 나오는데 가로넣기와 주관식 한 문제를 해서 총 이게 가로넣기 한 18문제, 주관식 한 문제 해서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예상 문제 한번 총 15개로 제가 뽑았는데요.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1번 문제는 주관식으로 나올 거예요. 주관식으로. 특정 이송 취급서의 정의에 대해서 쓰시오 해서 2가지 쓰라는 거예요. 2가지. 그래서 하나는 배관 연장에 15km를 초과하는 것. 그 다음에 최대 상형 압력이 900kPa 이상이고 배관의 연장이 7km 이상인 것. 이렇게 2가지. 배관 연장이 15km를 초과하는 것. 최대 상용 압력이 950kPa 이상이고 배관의 연장이 7km 이상인 것.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탱크의 매설 깊이입니다. 지하탱크의 매설 깊이. 지하탱크의 매설 깊이는 어디요? 맨홀 부분을 제외한 지하 저장 탱크의 윗부분은 지반면보다 몇 미터 이상? 0.6m 이상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반면이라고 하면은 여기 지하 탱크가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 지하 탱크가 얘가 윗부분이죠.
이게 집안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 집안면 아래에 있는 거죠.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지하 저장 탱크에는 누유 검사관이 있다고 그랬죠. 누유 검사 설치 기준 한번 볼게요. 지하 저장 탱크 주위에는 액체 이온물의 누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유 검사관을 몇 개소 이상? 4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4개소 기억해 주시고, 이런 누유 검사관은 이중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 합성 수지관으로 한다. 그 다음에 가는 탱크 전용실의 바닥, 탱크 기초까지 닿게 해라. 그 다음에 간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부에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릴 수 있도록 해라. 그 얘기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이 저장 탱크 있죠. 간이 저장 탱크, 여기 작은 탱크죠. 여기 600이라고 써있네요. 600. 간이 저장 탱크의 최대 수량 탱크가 몇 개예요? 3개입니다. 3개. 3개까지만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의 간이 탱크 저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간이 탱크 수는 3개까지 허용이 된다. 3개. 동일한 한 품질의 이온물은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 동일한 품질의 이온물을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간이 저장 탱크 저장소는 소량의 이온물의 저장 또는 지급을 전제로 도출된 개념이므로 탱크 개수를 제한하는 것이며, 다량의 이온물을 저장 지급하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 저장 탱크 예의 저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그럼 간이 저장 탱크 예의 저장소가 뭐예요? 뭐 옥내 탱크 저장소도 있고 옥외 탱크 저장소도 있고 지하 탱크 저장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간이 저장 탱크의 하나의 탱크의 용량을 몇 리터 이하? 600리터 이하라. 600리터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00리터 이하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간이 탱크의 최대 탱크 수는 3개까지만 허용을 하고, 하나의 탱크 용량은 600리터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저장 탱크. 이동 저장 탱크의 시설 기록이 있습니다. 이동 저장 탱크에는 이 칸막이하고 방파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칸막이나 방파판은 왜 설치합니까? 이동 탱크 내부의 이온물의 출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동탱크 내부의 이온물의 출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은 다 같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칸막이는 4000리터 이하마다 설치하는 거예요. 칸막이는 4000리터 이하마다. 그 다음에 3.2mm 이상의 강철판, 이하 동동 이상의 강도 내열성 내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한다. 여기서 4000m 이하 3.2mm 이상 기억해 주시고, 방파판은 이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이 용량이 2000m 미만인 경우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4000m 이하니까 당연히 2000m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2000리터, 4000리터에서 2000리터 이하 미만이기 때문에 2000리터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유 취급소의 주유 공지입니다. 주유 공지. 주유 공지가 뭐예요? 주유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공지요. 주유 작업 필요한. 즉, 주유 차량이 진입하여 정차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얘기한다. 근데 주유 공지의 너비는 몇 메타라 했어요? 너비는 15m 이상. 그 다음에 길이는 6m 이상. 사각형 도로에 접하도록 해라. 이렇게 사각형이 아닌 부분이 여기가 6m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부적합 하는 거죠. 여기도 어때요? 여기는 사각형 이 부분에 여기 15m가 안 되죠? 이것도 부적합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사각형에 그거하고 안 맞죠? 15m, 6m가 부적합 하는 거고.
여기는 좀 이 부분이 여유가 남지만은 사각형이 15m, 6m 정확하죠? 이건 적합하다. 그래서 주위 공기의 너비는 15m 이상, 길이는 6m 이상 사각형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정한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주유 취급소에 설치 가능한 탱크의 종류입니다. 탱크의 종류. 그래서 고정 주유 설비 전용 탱크는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5만 리터 이하의 전용 탱크. 그 다음에 고정 급유 설비도 고정 급유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5만 리터 이하의 전용 탱크. 그 다음에 보일러 전용 탱크는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거 1만 리터 이하 전용 탱크. 그 다음에 폐유 탱크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폐유나 윤활유 등을 저장하는 2000리터 탱크. 간이 탱크는 고정 주유 설비나 고정 급유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몇 개 이하? 3개 이하. 여기서 여러분들은 주유 취급소의 탱크 중에서 고정 주유 설비하고 급유 설비는 5만 리터 이하. 그 다음에 보일러는 1만 리터 이하, 폐유는 2000리터 이하. 이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유 취급소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면적 제한. 뭐 사무실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정비실도 있죠. 근데 직원 외의 자가, 직원이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사무소, 점검 및 간이 점검 작업장, 점포 휴게 음식점, 전시장 용도로 제공하는 부분의 모든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여기서 정비실 3개 있죠. 이 3개를 다 합쳐도 1000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크게 되면 어느 하나는 작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다.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번째 판매 취급소. 판매 취급소에는 일종과 이종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물 판매 취급소가 뭐예요? 이물의 용기에 담아서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 총 40배 이하의 연물을 취급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정수량의 이 배수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각각 다른 안전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1종 판매 취급소는 지정수량이 20배 이하, 2종 판매 취급소는 지정수량이 40배 이하. 그래서 1종과 2종 지정수량의 차이, 1종 20배 이하, 2종은 40배 이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종 판매 취급소의 시설 기절 중에서 배합실 한번 보겠습니다. 배합실은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 6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10제곱미터 이하일 거. 10제곱미터 이하일 거. 그 다음에 내화 구조 또는 불온재료로 된 벽으로 구해갈 것. 그 다음에 바닥은 이온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적당한 경사를 두고 뭘 설비하라고요? 주비 설비를 해라. 그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60분 플러스 방화문이나 60분 방화문을 설치하라. 옛날에 이게 뭐예요? 옛날에 이게 갑종 방화문이죠. 갑종 방화문. 그다음에 출입구의 문턱의 높이는 얼마?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 10cm 이상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나 가연성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도 설치를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종과 2종의 배합실의 기준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배합실의 기준도 좀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거는 이 바닥 면적이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화 난이도에 따른 제초 조정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화 난이도에 따른 제초 분류. 소화 난이도 1급, 2급 있고 하는데 1등급만 보겠습니다. 소화 난이도 1등급. 소화 난이도 제저소하고 일반 취급소일 때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지정수량도 100배 이상,
집 앞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의 연물 취급하는 설비가 있을 것. 주위 취급소는 연면적이 합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옥내 저장소에서는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성 수량이 150배 이상인 것. 그다음에 옥외 저장소에서는 덩어리 상태의 유황 등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성 수량이 100배 이상인 것. 제가 다 암기하라고 나눌게요. 반드시 제조소하고 일반 취급소에서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지성 수량이 100배 이상이고 집 앞면으로부터 높이가 얼마요? 6m 이상 높이의 유물 취급 설비가 있는 것의 소화 난이도 등급 몇 급이라고요? 1등급이라고요? 1등급에 해당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물 시설의 소화 설비의 소요 단위. 여기서 제조소, 취급소의 건축물은 애벽이 내야 구조인 것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한다. 그 다음에 애벽이 내야 구조가 아닌 것은 여기에 2분의 1인 연면적을 5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한다. 그 다음에 저장소의 건축물은 애벽이 내야 구조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15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하고 내야 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75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한다. 여기서 보면은 애벽이 내야 구조인 거는 제조소 취급소는 100제곱미터, 저장소는 150제곱미터 있죠. 근데 내야 구조가 아닌 것은 제조소 취급소에서는 5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 그 다음에 저장소에서는 75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 그러니까 2분의 1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유물 기준은 지성수량의 몇 배? 10배를 1소요 단위로 한다.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유물 기준으로는 지정수량의 몇 배? 10배를 1소요 단위로 한다. 가로놓기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꼭 맞힐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설비 설치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소화설비 설치 기준.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하고, 그 다음에 옥외 소화전 설비의 수원하고 두 개 꼭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옥내 소화전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 소화전의 설치 개수를 따집니다. 그런데 최대 개수가 5개예요.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까지만 수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7.8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7.8이 왜 나왔을까요? 7.8이. 그래서 옥내 소화전 방수량이 분당 260리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 사용했을 때 7,800리터의 수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은 7,800리터가 되죠. 이거 7,800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단위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걸 1000으로 나눠주면 돼요. 1000으로 나눠주면 하나, 둘, 셋 점 집으면은 7.8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최대 수온의 양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요? 가장 많이 층에 설치된 개수 곱하기 7.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옥내 소화전에서 만약에 제가 건축물에다가 2층에 3개소, 3층에 4개소, 5층에 7개소 이렇게 하게 되면은 7개지만은 가장 많이 층에서 7개지만은 최고 5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개 곱하기 7.8이면 39 세제곱미터. 이 이상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옥내 소화전 최대 수량이. 그 다음에 옥외 소화전은 설치 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까지만 보는 거예요. 4개까지. 여기다가 13.5 세제곱미터를 곱해주는 거예요. 13.5가 어떻게 나왔어요? 옥외 소화전 방수량은 분당 방수량이 450리터예요. 450리터. 이거 30분 동안 사용했을 경우에
13,500m가 되는 거예요. 약분하게 되면은, 곱해주면은 13,500m. 이걸 단위 변환으로 세제곱미터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1000으로 나눠주죠. 1000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점. 그러면은 13.5 세제곱미터 되는 거죠. 그러면 5개의 소화전에서 최대 수온의 양으로 낼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4개라고 했잖아요. 4개. 4개에다가 13.5를 곱해주게 되면은 54세제곱미터. 그래서 옥내 소화전은 최대 수온의 양은 39세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옥외 소화전은 54제곱미터 이상. 이것이 최대 수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형, 소형, 수동식 수화기에 설치해 좀 보겠습니다.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대형 수동식 수화기까지 거리는 뭐라겠어요? 수평거리가 아니라겠어요? 보형거리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거. 그 다음에 각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형 수동식 수화기까지는 보형거리가 얼마? 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라. 대형은 보형거리 30m 이하, 소형 수동식 수화기는 보형거리 20m 이하. 여기 30m, 20m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예상 문제. 혼재 가능한 이온물. 혼재가 가능한 이온물이고 혼재가 금지된 이온물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류를 달리하는 그 밖의 이온물 또는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함께 적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 기준입니다. 근데 이 중요 기준, 여기 적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지정수량 10배 이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지정수량 10배 이상만, 10분의 1, 지정수량 10분의 1 이상만 적용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표로 해서 이렇게 혼재할 수 없는 기준을 표시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혼재 가능한 위치를 표시하는 것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다 외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제가 하나의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숫자만 1부터 6까지 숫자만 이렇게 쓸 줄 알면 돼요. 화살표 방향으로 1, 2, 3, 또 이쪽 방향으로 4, 5, 6, 가운데 맨 오른쪽에 4만, 이렇게만 쓰면 혼재 가능한 이온물이나 혼재 금지된 이온물 답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혼재 가능한 이온물 먼저 볼까요? 여기는 지금 가능한 이온물을 표시해 준 거예요. 금지된 이온물이 아니라. 그래서 1류하고는 6류하고 가능하다. 1류하고는 6류 가능하다. 그 다음에 2류하고는 4류, 5류 가능하다. 2류하고는 4류, 5류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류하고는 뭐예요? 4류하고 가능하다. 3류는 4류하고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4류는 뭐예요? 4류는 여기 3류, 그 다음에 2류, 5류. 4류는 2, 3, 5류하고 가능하다. 그 다음에 5류는 2류하고 4류. 5류는 2류하고 4류하고 가능하다. 그 다음에 6류는 뭐예요? 6류는 1류하고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혼재 가능한 이온물은 답을 바로 쓰죠. 그러면 혼재가 금지된 이온물은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 아닌 것만 쓰면 되잖아요. 1류는 6류를 빼고 나머지 다 쓰면 돼요. 2, 3, 4, 5. 그 다음에 6류도 1류가 똑같아요. 2, 3, 4, 5는 운유가 금지되는 거죠. 그러면 1류 이온물은 4류, 5류 빼면 몇 류예요? 1류, 3류, 6류가 되는 거죠. 그럼 3류 이온물은 4류만 빼고 1, 2, 5, 6이 혼재 금지되는 거고, 4류 이온물은 3개가 혼재 가능하니까 1류하고 6류가 답이 되는 거고, 5류 이온물은 2류, 4류 제외하니까 1,
366 이렇게 혼재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혼재 가능한 것만 이렇게 이 표를 이용해서 알 수 있으면 혼재가 금지되는 걸로 답이 나와도 당연히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1학기 때 하재학 15주, 2학기 때 이렇게 이원물 시설론 15주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해피터키 교수가 노력한다고 했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마음에 드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좀 부족한 제 모습을 많이 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막 부족한 거는 항상 노력해서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5년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1학년 학생들은 2학년에 올라가고, 또 아직 군대에 갔다 올 학생들은 또 군대 지원도 할 거고, 또 편입할 학생들은 또 한 학년 더 올라가서 또 열심히 하실 거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좀 더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만 열심히 하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에요. 건강이 된 다음에 공부도 할 수 있고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체력 관리만큼은 가장 최우선으로 여러분들이 하면서 공부도 하고 다른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취미생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면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오늘은 여러분이나 이 해피터키 교수의 남은 인생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이 첫 번째 날이기로 하죠. 그래서 매일 그 첫 번째 날이 되는 날은 우리가 좀 더 소중히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새로운 각오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이 우리들이 남은 인생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생활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12월 15일에 월요일에는 15주차 2학기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점을 다 인정을 받으려면은 지금까지 4번 학습에 빠진 학생들은 더 이상 학습에 빠지게 되면은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꼭 빠지지 않도록 하고, 또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 여러분들이 제가 요약해서 또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 또 내일 정도에 또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 각 반별 단톡방에 제가 요약 예상 문제를 PDF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 틈틈이 그거 보시면서 해가지고 기말고사 시험이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피터키 교수의 전용 연구실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제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1시간 반 이상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여러분 학교 홈페이지 사이버 교육센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15일날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2월 15일날 봬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